자, 여러분,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오늘 제 똑똑한 제자 2명과 함께 저 거대한 유럽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힘, 바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까요? 미국 경제의 지휘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잖아요? 그렇다면 이 드넓은 유럽 경제는 과연 누가 쥐락펴락하고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유럽중앙은행 20이죠.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쓰는 국가들의 어마어마한 중앙은행입니다. 이 22가 어떤 도구, 그러니까 어떤 통화정책 수단을 써서 경제를 움직이는지 알면 유럽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먼저 유럽의 돈을 움직이는 거인이 대체 누군지 보고 그들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금리가 미친 듯이 널뛰지 않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장치들, 또 은행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막 규칙까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이 골치 아픈 이야기가 대체 왜 중요한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미국에 페드가 있다면 유럽엔 22가 있다고 했죠? 이 22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아요. 이 지휘봉을 휘둘러서 돈의 양, 그러니까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유럽 경제 전체에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지휘자가 쓰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 바로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름만 들으면 막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개시장 운영, 이게 뭐냐면요. 22가 직접 시장에 나와서 시중은행들이랑 채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채권을 사들이면 시중에 돈이 풀리겠죠? 반대로 채권을 팔면 시중의 돈을 쫙 빨아들이는 거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돈의 양을 직접 조절하고 초단기 금리의 목표치를 딱 정하는 정말 이 시위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시장 운영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MRO, 주요 레피낸싱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매주 공급되는 일주일짜리 초단기 자금이에요. 은행들이 급전 필요할 때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반면에 LTRO는 장기 레피낸싱 운영인데 이건 3개월 만기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을 때 길고 깊게 안정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MRO가 평상시에 마시는 물이라면 LTRO는 가뭄때 내려주는 담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무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22가 금리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거나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복도, 그러니까 코리도어를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방법입니다. 22는 은행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2개의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있어요. 이걸 상설제도라고 부르는데 아까 배운 공개시장 운용은 22가 자, 다들 모여! 거래 시작하자! 하고 주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달라요. 은행들이 알아서 저기요, 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는 돈 좀 맡아주세요! 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창구입니다. 바로 이 두 창구가 금리 복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복도가 있는데 맨 위에는 한 개의 대출제도라는 천장이 있고요. 맨 아래에는 예금제도라는 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22가 원하는 목표 금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금리가 이 천장과 바닥 사이에서만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멋진 시스템입니다. 그럼 천장부터 볼까요? 한계 대출제도. 이건 뭐냐면 은행들이 진짜 급하게 하루 쓸 돈이 필요할 때 아주 비싼 이자를 내고 빌려 쓰는 고금리 비상대출 창구 같은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비싼데 왜 빌려요?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은행에서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면 절대 안 쓰죠. 그래서 이 금리가 바로 시장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사실상의 상한선, 즉 천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럼 반대로 바닥은 뭘까요? 바로 예금제도입니다. 은행들이 하루 장사하고 돈이 좀 남았어요. 근데 다른 은행에 빌려주자니 좀 불안하고 그럴 때 그냥 안전하게 22 금고에 넣어두고 아주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이 22 예금 금리보다 더 싸게 빌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하한선, 즉 바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교과서 459페이지인데 이 부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한계 대출 금리는 초단기 금리의 상한선이 된다. 예금 금리는 하한선 역할을 한다. 보세요. 교과서에서도 이 두 제도가 초단기 금리의 위아래를 딱 막아주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번째 장, 은행들을 위한 마지막 규칙이에요. 이건 앞서 배운 도구들처럼 매일매일 막 적극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뼈대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바로 지급 준비 의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규칙이에요. 유로존의 모든 은행은 고객들한테 받은 예금 같은 부채의 딱 2%, 이 2%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너네 돈 받았다고 마음대로 다 대출해주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는 비상금으로 꼭 우리한테 맡겨놔. 딱 이겁니다. 교과서 460페이지를 보면 이 지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걸 왜 하는 걸까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은행들이 항상 중앙은행 돈을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ECB가 통화정책을 쓸 때 약발이 잘 먹히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정책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 솔직히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 어려운 정책들이 우리 주머니, 우리 투자에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유럽에서 ECB가 금리를 0.1%만 올려도 여러분이 가진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춤을 춥니다. ECB가 돈을 풀면 유로와 가치가 변해서 여러분이 유럽으로 여행 갈 때 환율이 달라지고 직구하는 물건 가격이 바뀌어요. 아하, 이제 좀 감이 오죠? 결국 이 모든 정책이 유럽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고 그게 곧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적표로 직결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돈의 흐름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 시비가 저렇게 움직이니까 환율이 이렇게 되겠구나, 증시가 저렇게 반응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저 경제학 장박사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 경제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